사람은 배가 고프면 마음도 같이 비어버린다. 그날의 나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굶주려 있었다. 딸 집에 도착했을 때 부엌에서는 짬뽕 냄새가 났다. 고춧기름에 볶아진 양파 냄새, 해물의 비릿함, 그 모든 것이 섞여 어서 오세요 대신 나를 맞았다. 엄마, 그냥 앉아. 짬뽕 시켰어. 딸은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이 집에서 말이 많으면 항상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짬뽕 그릇이 식탁에 놓였다. 딸과 사위 앞에는 면이 가득한 그릇, 내 앞에는 국물이 더 많은 그릇. 나는 그 차이를 말하지 않았다. 노년이 되면 차별을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법부터 배운다. 숟가락을 들었을 때 딸이 말했다. 엄마, 국물 많이 먹지 마. 집 냄새 배.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짬뽕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데웠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웃는 얼굴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자주 오면 우리도 불편해. 그 말에 국물 속 면이 불어터지듯 내 마음도 조용히 무너졌다. 나는 그날 짬뽕을 다 먹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겠다. 현관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쫓겨난 사람이었다. 그날 알았다. 피로 맺은 사이라도 식탁 위에서는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다는 걸.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야 할 차례구나. 그때는 몰랐다. 그 조용함이 곧 딸의 삶을 흔들게 될 줄은. 집에서 쫓겨난 날보다 더 서러운 날은 쫓겨나기 전부터 이미 자리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다. 집을 나서자 찬 바람이 뺨을 스쳤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은 짬뽕 국물보다 더 식어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비닐봉지 속 반찬을 내려다봤다. 아침에 챙겨온 김치였다. 딸이 좋아한다며 직접 담근 거였다. 하지만 오늘 그 김치는 식탁에도 오르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짬뽕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었다. 그건 이 집에서의 내 위치였다. 국물 많은 그릇, 면 적은 목, 그리고 냄새 난다는 말. 딸은 어릴 적 짬뽕 국물까지 싹싹 비워 먹던 아이였다. 엄마, 나 이 국물 너무 좋아. 그 말에 나는 입천장이 데일 걸 알면서도 국자를 다시 냄비에 넣곤 했다. 그 아이가 자라. 이제는 말한다. 엄마, 국물 좀 조심해. 사람은 배가 부르면 과거를 잊는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연필로 적힌 숫자들, 통장보다 정확한 기억의 기록, 딸 결혼 자금, 신혼집 보태준 돈, 사위 사업 시작할 때 나는 계산하려 꺼낸 게 아니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정말 짐이었는지. 수첩을 덮으며 작게 웃음이 났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김치도 보내지 않았다. 침묵은 노년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걸. 그 아이는 아직 모른다. 짬뽕 한 그릇으로 나를 밀어낸 식탁은 곧 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베는 건 소리 지르는 말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다. 딸에게서 전화가 온 건 내가 연락을 끊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엄마, 어디야? 그 말투에는 걱정이 없었다. 안부도 없었다. 마치 오래 비워둔 물건의 위치를 묻는 것처럼. 집에 있지.
내 대답은 짧았다. 노년의 말수는 상처받은 횟수만큼 줄어든다. 딸은 잠시 침을 삼키더니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오지 마. 우리가 좀 바빠. 바쁘다는 말 뒤에는 항상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따라온다. 엄마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 한 음절이 딸을 더 불편하게 했는지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져? 다들 그 나이 되면 좀 그렇잖아. 그 말은 설명인 척 가장한 칼이었다. 그 나이. 그렇잖아.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견뎌온 세월이 내 글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엄마도 좀 알아서 해. 우리도 가정이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다. 혼자 쓰는 식탁은 생각보다 소리가 컸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그리고 가슴 안에서 울리는 묵직한 질문 하나. 나는 언제부터 부담이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도장 찍힌 종이들, 명의가 넘어간 날짜들, 그리고 내 이름이 지워진 흔적들. 딸은 몰랐다. 내가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말을 아끼게 된 것뿐이라는 걸. 나는 결심했다. 소리내어 따지지 않기로, 울며 매달리지 않기로. 말은 칼이었고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이제는 조용히 판을 뒤집을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평범한 곳으로 향했다. 주민센터. 그곳에서 이야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내 인생의 한 시절이 소리 없이 닫혔다. 딸 집 앞에 다시 선 건 주민센터에 다녀온 다음 날이었다. 아무 약속도 없었다. 그저 가져가지 못한 신발 하나와 외투 하나가 생각났을 뿐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발소리가 났다. 익숙한 사위의 기침소리, 그리고 딸의 목소리. 누구야? 나야. 문 안쪽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수많은 계산이 오갔다는 걸 나는 안다. 문이 열렸다. 딱 사람 하나 서 있을 만큼만. 엄마, 왜 말도 없이 와? 그 말에는 반가움이 없었다. 책임이 먼저 묻어 있었다. 신발이랑 외투만 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문이 다시 닫혔다. 이번에는 안에서 잠금 소리가 났다. 철컥. 그 소리는 예전엔 몰랐던 종류의 소리였다. 가족 출입 금지라는 소리.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오래된 벽지를 바라봤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나는 신혼살림을 들고 웃고 있었다. 엄마, 자주 와요. 그 말이 아직 벽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비닐봉지에 담긴 신발과 외투가 내 손에 건네졌다. 엄마, 앞으로는 오기 전에 꼭 연락해. 연락하라는 말은 오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이미 늦은 사람의 언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분명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집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딸이 어릴 때 적어준 쪽지였다. 엄마 최고.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문은 닫혔지만 기억은 아직 열려 있었다. 그리고 기억은 때로 가장 무서운 증거가 된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딸의 집 근처로 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문을 열 준비를 했다. 아주 차분하게, 아주 합법적으로. 늙는다는 건 몸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일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어느 집엔 가선 저녁 밥상이 막 차려졌을 시간이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장모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아무 데에도 초대받지 못한 얼굴이었다. 집에 들어오자 정막이 먼저 나를 맞았다. 라디오를 켜지 않으면. 이 집은 너무 조용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혼자 짜장라면을 끓였다. 짬뽕 국물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그 냄새마저 남의 집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그래도 아직은 내 집이 있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나를 단단하게 했다. 그날부터 나는 하루 일과를 바꿨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다. 사람들 얼굴을 기억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이름도 조심스럽게 외웠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노인복지관에 갔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나와 비슷한 얼굴들을 보았다. 자식 얘기를 하다 말을 흐리는 얼굴들, 전화 벨소리에 괜히 가슴부터 내려앉는 얼굴들. 그중 한 할머니가 내게 말했다. 자식은요, 멀어질수록 더 잘 보이더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이번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적었다. 내 명의, 내 선택, 내 말. 아직 늦지 않았다. 갈 곳이 줄어들었을 뿐 갈 수 없는 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울지 않기로, 매달리지 않기로, 대신 정리하기로. 그리고 정리는 항상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 사람들은 노인이 과거에만 사는 줄 안다. 아니다. 노인은 과거를 꺼내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수첩을 다시 펼쳤을 때 나는 오래된 이름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남편. 그 이름 옆에는 짧은 날짜와 함께 단정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사망 후 정리 완료. 그때 나는 울지 않았다. 울어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이미 너무 많이 배운 뒤였으니까. 남편은 늘 말했다. 여보, 사람은 말년에 자기 이름으로 숨 쉴 수 있어야 해. 그땐 그 말이 그저 고집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말이 유언이었다는 걸. 결혼 후 몇 년 딸은 집안 살림을 정리한다며 내 서류들을 하나둘 가져갔다. 엄마, 내가 해줄게. 요즘 이런 거 복잡해. 그 말이 고마워서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식을 믿는데 조건을 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말을 떠올려 마지막 한 가지는 내 손에 남겨두었다. 작은 통장 하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오래된 계약서 한 장. 그날 밤 나는 그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다. 잊고 지낸 선택들, 미뤄두었던 권리들, 그리고 딸조차 모르는 사실 하나. 내가 아직 모든 걸 넘겨준 건 아니라는 것.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쓸쓸하다고 느꼈을 소리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차를 끓였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래, 이제 쓸 때가 됐구나.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정리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다녀온 법무사 사무실.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어머님. 기억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확신했다.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과거는 후회가 아니라 준비였다. 그리고 준비된 노년은 조용히 강하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희생만 기억할 뿐 선택은 모른다. 법무사 사무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소파, 손때 묻은 책상,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어머님, 이건 아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묻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딸이 중학생이던 시절, 학원비가 모자라 나는 가게를 하나 접었다. 엄마, 나 공부 잘할게. 그 말에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삶을 접었다. 딸이 결혼하던 날 나는 혼수 목록을 한 장도 빠짐없이 채웠다. 엄마 덕분에 체면 살았어. 그 말에 나는 체면이 내 몫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엄마는 괜찮아? 그 질문이 왜 이렇게 늦게 필요한지. 나는 집에 돌아와 사진첩을 꺼냈다. 내가 주인공이던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딸의 옆모습, 사위의 뒷모습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 삶은 늘 누군가의 배경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달 관리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경계선이다. 다음 날 딸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문자 봤지?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번엔 어렵다. 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숨소리를 들었다. 왜?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냥, 이제는 내 삶도 챙겨야지.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웃었다. 딸은 아직 모른다. 이 작은 거절이 얼마나 큰 균열인지. 딸이 모르는 어머니의 삶은 이제 어머니 자신이 다시 써내려갈 차례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딸의 일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큰 결심은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 울지 않고 싸우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딸에게 돈을 거절한 뒤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불안해했을 것이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침묵이 내 편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고 햇볕을 들였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차분한 종이들, 복잡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은 문장들, 변경, 정정, 본인 의사에 의한 결정. 그 문장들이 나를 이상하게도 안심시켰다. 그날 오후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런 얘기를 들었다. 나도요, 한 번은 끊어야 하더라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끊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있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집에 돌아오니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예전 같았으면 그 문장만 보고도 가슴이 먼저 조여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다. 나 잘 지내. 그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통장과 서류를 확인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미 결정은 끝났기 때문이다. 준비된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언제나 상대 쪽에서 먼저 온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조급함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엄마, 우리 집에 무슨 일 생긴 거 알아? 나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없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아직은 큰일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가 일상을 먼저 흔든다. 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였다. 하루 한 번이던 것이 하루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났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 엄마, 요즘 어디 다녀? 엄마,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는 얘기 사실이야? 나는 묻는 말에 다 대답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응,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짧은 대답은 딸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모를 때보다 어렴풋이 알 때 더 흔들린다. 며칠 뒤 딸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문을 열자 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화가 난 얼굴도 웃는 얼굴도 아닌 계산이 빠른 얼굴이었다. 엄마, 요즘 왜 이래?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다. 왜라니? 갑자기 돈도 안 주고 연락도 안 하고 이상하잖아. 그 말 속에는 엄마가 내 자리를 벗어났다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물을 한 잔 따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앉아. 딸은 앉지 않았다. 서 있는 쪽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자세였다. 엄마, 혹시 누가 뭐라 그래? 복지관 사람들이 이상한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다. 이제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말에 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설마 우리한테 뭘 숨기는 건 아니지? 나는 웃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숨기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내가 챙기는 거지. 그 말은 딸의 발밑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딸은 그제야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자세가 바뀌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서열을 바꾼다. 그리고 서열이 바뀌는 순간 갈등은 반드시 얼굴을 드러낸다. 딸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힌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균열의 소리였다. 사람은 잃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순간에야 비로소 붙잡으려 한다. 딸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서류함을 뒤졌다. 정리해 둔다며 모아놓았던 어머니의 서류들. 하지만 찾아야 할 종이는 없었다. 통장 사본, 위임장, 명의 변경 서류. 어디에도 완전한 형태는 없었다. 이상하네. 딸은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단어를 마주했다. 사위는 말했다. 당신 어머님이 아직 뭐 안 넘긴 거 아니야? 그 말은 딸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며칠 뒤 관리비 독촉장이 날아왔다. 그동안 어머니가 도와주던 몫이었다.
카드 결제일, 아이 학원비, 보험료,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딸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엄마한테 사과해야 하나? 아니야, 내가 왜? 자존심과 현실이 서로를 잡아당겼다. 결국 딸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끝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 요즘 시간을 아꼈어.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거리두기였다. 딸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하나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짬뽕 그릇, 국물 많은 엄마 목, 냄새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돌아왔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자기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안다. 딸의 일상은 그날부터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직접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진실은 소리치며 오지 않는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딸에게서 전화가 온 건 비 오는 오후였다. 그날따라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엄마,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래.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천천히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딸의 말에는 비난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짧게 말해도 되었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했다.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몰랐을 뿐이지.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숨이 잠시 멎었다. 엄마, 그럼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했어. 나는 차분하게 끊어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고.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지. 그 말에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딸과 사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종이 위에 놓인 글자들은 명확했다. 본인 명의 유지, 기존 위임 철회, 향후 재산 결정은 본인 단독. 사위는 한 장을 넘기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극단적인.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극단적인 건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는 거야.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그날은 그냥 말이 좀, 말은 사람을 내보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문으로, 마음으로. 서류는 그대로 진행됐다. 도장은 내 손으로 찍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진실은 이해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켜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사무실을 나서며 딸은 말했다. 엄마,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나는 멈춰서서 딸을 바라봤다. 이제부터는 서로 예의를 지키는 사이로. 그 말은 차갑지 않았다. 명확했다.